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계절풍 지역에서의 쌀과 문화 그리고 정치제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후는 정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절풍의 집중호우가 정치 형태를 결정짓습니다. 과거에는 미지의 세계였던 아메리카를 빼고 얘기하면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합해서 유라시아라고 하죠. 유라시아 지역 중 계절풍 지역인 동아시아에서는 벼농사를 짓고 중앙집권제란 정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계절풍이 아닌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서는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넘어온 훈족 때문에 게르만 민족 대이동의 혼란이 일어나며 유럽은 도처에서 강도가 횡행하고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강도들에게 곡식과 노동력을 바치기로 합니다. 힘이 작은 무리보다 힘이 센 무리에게 복종을 하는데 이는 영주와 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왕은 영주에게 땅을 주고 영주는 왕에게 충성을 바치고 필요한 군사력을 제공하는 쌍무계약이란 서로에 대해서 의무 지는 것을 뜻합니다. 쌍무계약을 맺습니다. 만일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다른 쪽도 약속을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주가 왕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유럽에서는 왕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사가 불가능한 초원지대에서는 유목생활을 하다가 식량이 부족하면 농경제약을 약탈하는 부족 중심의 정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문화란 인간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가리키는데 원시 공동체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쪽수, 인구수가 중요했기 때문에 시족이 모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생산, 공동분배인 공산사회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렵과 얼음이 채집으로는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안정적인 식량 확보, 즉 농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1만 년 전부터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쌀은 엄청난 인구 부양 능력과 풍부한 잉여 생산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벼농사가 가능한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엄청난 재해가 발생합니다. 이 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는 중앙집권제입니다. 세계 3대 주식인 쌀, 밀, 옥수수입니다. 재배 면적으로 본다면 밀이 가장 넓고 그 다음 옥수수 그리고 쌀의 순서가 됩니다. 현재의 농업기술을 기준으로 1헥타르, 가로세로 100m씩이죠. 1헥타르당 고구마는 25명, 쌀은 20명, 밀은 16명, 감자 14명, 보리 13명, 옥수수 13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쌀은 밀에 비해 2배의 인구 부양 능력을 갖습니다. 서남아시아는 녹지대였는데 지구 지축의 변화로 사막화가 되고 사하라 사막이 등장합니다. 이집트 자체는 건조 기후이지만 나일강 상류는 사바나 기후입니다. 6개월마다 범람이 일어나는데 이때 상류에서 엄청난 유기질 토사가 나일 강변을 덮고 풍부한 식량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이집트는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에 유럽의 최대 밀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정복할 식민지가 없던 로마에서는 이집트의 밀을 가져다가 빈곤한 도시 자유민에게 빵을 공급하였고 오락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검투사 경기를 제공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의 생활에
절대적인 것은 식량과 오락거리인데 이 밀은 로마에게 식량을 공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집트를 제외하면 정글과 사막이 발달한 아프리카에서는 고구마처럼 생긴 카사바를 주식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쾌펜의 기후 구분도를 다시 한번 간략히 보겠습니다. 대륙의 동쪽은 계절풍 지역입니다. 변호사가 가능하죠. 그리고 대륙의 서쪽은 30도부터 40도 사이에는 지중해성 기후, 여름에는 사막기후, 겨울에는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40도부터 60도 사이는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대서양에서부터 계속 바닷바람이 불어서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날씨는 비가 오고 있거나 비가 올 것 같은 우중충한 날씨입니다. 쌀은 생장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성장기에는 물이 많아야 되고 결실기에는 햇볕이 쨍쨍 나야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밀은 생장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이 계절풍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밀농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적도입니다. 적도는 지구가 오른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해류는 이쪽으로 흐르는데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류와 만나서 내려오는데 차가운 바닷물이 옆을 칠하면서 달궈진 땅과 함께 그래서 풍화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만들어진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적도 해류에서 계속 남쪽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전행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다시 남극의 한류와 만나서 위로 올라오는데 여기가 칼라리 사막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칼라리의 사막에 살고 있는 부시맨들이죠. 부시맨. 그리고 이쪽 북태평양에서 해류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고압대 이 사막이 모하비 사막입니다. 다시 남태평양에서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가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이 아타카마 사막은 나스카 사막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나스카는 이쪽에 있었던 나스카 문명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나스카 지역은 옛날부터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큰 피라미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긴 큰 강이 없지만 여기도 고대 문명이기 때문에 세계 5대 문명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나스카 사막에는 산 위에 벌새 그리고 거미, 원숭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나스카 라인이라고도 하죠. 제가 쿠스코에 있을 때 도시 안에서도 벌새를 많이 봤는데 잉카 문화에서 벌새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한류와 고압대가 만나면 사막이 형성되는데 이런 사막 말고 내륙성 사막도 있습니다. 여기가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이 위로 그리고 이 아래로 이어지는 실크로드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천산이 있는데 늘 만년설로 덮여 있는 곳이죠.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천산북로고 이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 천산남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몽골 남쪽에 있는 이곳은 고비 사막입니다. 이 타클라마카 사막과 고비 사막은 바다로부터 즉 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오는 동안에 전부 수증기가 비로 내려서 없어지죠. 그래서 늘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막이 있는데 이런 것을 내륙성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 붉은 선이 바이칼 호수와 인도의 꼭지점, 이것이 대륙의 중심축입니다. 이 동쪽 지역은 계절풍 지역이죠. 온도에 따라서
열대몬순, 온대몬순, 냉대몬순으로 나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 한자는 쌀 밑자입니다. 이 글자는 8, 다시 가운데 10, 그리고 다시 8을 거꾸로 한 숫자입니다. 즉,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는 88번 손이 간다는 뜻으로, 벼농사는 수확량이 많은 대신에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수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쌀은 단위 면적당 밀에 비해서 두세 배가 되고 열대지방에서는 1년에 서너 번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보통 열대몬순에서는 벼농사 3기작을 합니다. 기작과 모작을 구분해야 되는데, 기작이란 같은 작물을 몇 번 지을 수 있냐 하는 것이고, 모작은 우리의 벼, 보리, 벼 농사처럼 2년 3모작, 즉 다른 작물을 섞어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쌀은 밀에 비해 3배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쌀의 높은 생산성은 벼농사 지역의 특징인 다산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18살에 결혼해서 17살, 18살에 결혼해서 40세에 폐경이 되는데, 물론 보통 50대에 사망했죠. 그러면 2년마다 임신해서 젖을 먹이는 동안은 영양 문제로 임신이 안 된다고 하죠. 40세 폐경기까지 정확히 12명을 낳습니다. 그러면 100일의 등으로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성년까지는 보통 반 정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다가 의학기술의 발달로 유아 사망률이 낮아져 보통 1950년대 출생자는 7명 내지 9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폭발적인 인구 증가 문제 때문에 1980년대에는 보통 2명, 그리고 지금은 1명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벼농사 지역의 다산과 대가족, 높은 인구 밀도는 쌀이 지닌 높은 인구 부양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쌀은 수확까지 88번 손이 간다고 했죠.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예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창조성과 적성을 부여하기 위해 성과물을 나누는 방식이 소작제로 운영합니다. 옛날엔 보통 반타적이었죠. 즉, 쌀 20가마가 생산되면 지주가 10가마를 갖고 소작인이 10가마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작제입니다. 그런데 쌀의 특징은 뭐냐?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영양분을 반찬으로 보충하죠. 서양에서는 빵에 고기, 치즈, 햄 이런 걸 넣어서 먹는데, 벼농사 지역에서는 부족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몇첩반상이라고 할 때는 밥, 국, 그리고 된장 같은 장 종류를 빼고 나머지 반찬이 몇 가지냐에 따라서 7첩반상, 5첩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슬로바키아 북부 지역은 빙하의 침식으로 땅이 아주 많이 깎였고, 그래서 땅이 척박합니다. 잠깐, 평원과 평야는 다릅니다. 빙하가 깎아서 평평해진 땅을 평원이라고 하고, 물이 토사를 실어 낮은 곳을 메꿔서 평평해진 땅은 평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충적평야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평원이 없습니다. 김해평야, 만경평야, 이렇게 평야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밀은 척박한 땅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쌀의 2분의 1 노동력으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씨를 뿌려두고 양이나 소를 몰고 다니다가 추수기에 돌아와서 수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재배 지역에서는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없는
노예가 농사를 지어도 그 생산량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농노제가 발달했죠. 농노제란 뭐냐? 반은 농민이지만 반은 노예의 상태를 농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은 단백질은 쌀보다 많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고기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고기와 유제품으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합니다. 그래서 빵에 고기, 치즈, 햄 같은 것을 끼워 넣어서 식사를 합니다. 원래 지구는 한 개의 땅덩어리였죠. 그것을 판게아라고 하는데 2000만 년 전 멘틀 작용으로 판게아가 분리된 다음 그리고 멘틀에 의해서 1년에 20cm씩 이동한다고 합니다. 다시 대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판끼리 부딪혀 조산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말라야죠. 히말라야는 지금도 연간 1cm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계절풍이 히말라야 산맥에 부딪혀서 엄청난 비를 뿌리는데 이것이 양쯔강, 메콩강, 겐지스강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로 흐르는 메콩강은 한자로는 매는 어미 모, 콩은 강입니다. 즉 모든 강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참고로 베트남의 어휘에는 한자 어원의 낱말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새 아침이다라고 할 때 새신 아침주를 써서 신조인데 베트남의 아침 인사는 신짜오죠. 신짜오. 네, 다시 계절풍 돌아와서 이 계절풍은 동남아 전 지역에 물을 공급하며 열대와 아열대에서는 연 3회의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 이 지역의 인구가 매우 고밀도인 겁니다. 이 왼쪽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16km 떨어진 반데스레이라고 하는 곳에 신전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전 입구를 장식한 문양인데 위를 보시면 머리가 셋 달린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이 손을 번쩍 들고 있는데 이 신이 바로 인드라 신입니다. 인드라 신은 천둥과 번개의 신이에요. 벼농사에 절대적인 비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인드라가 손에 들고 있는 이걸 흔들면 지금 여기 빗금을 보세요. 지금 빗금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 물이 추렁추렁 넘치고 있죠. 이것은 물이 넘쳐 흐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드라 신이 비를 내리면 땅 속에서 머리 셋 달린 하나 둘 셋입니다. 머리 셋 달린 뱀처럼 생긴 동물이 나타나는데 이 상상의 동물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에서 용은 비바람을 부르는 존재입니다. 날이 가물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이 기우제는 바로 용에게 비는 것입니다. 이 용은 비바람을 몰고 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갈 때는 용띠랑 같이 가면 안 된다고 하죠. 비가 내린다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다음 그림은 이양법입니다. 이는 옮긴다는 뜻이고 이사, 이동, 앙은 모앙자입니다. 모를 이동시킨다. 즉 모내기란 뜻입니다. 고려 때까지는 논에 직접 벽실을 뿌렸습니다. 이것을 직접 뿌리기 때문에 직파라고 하죠. 직접 파, 뿌릴 파, 전파라고 할 때 직파법입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일찍 싹을 키운 다음에 이렇게 어깨에 모를 메고 논으로 나갑니다. 그래갖고 가로 세로 줄을 맞춰서 못줄을 가지고 가로 세로 줄을 맞춰서 심습니다. 왜냐? 이렇게 가로 세로 줄을 맞추게 되면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을 골고루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수확량이 2~3배로 급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양법은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망하는 투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이 이양법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다가 세종 이후에는 만석보할 때 보는 물을 가두어두는 단순 기능으로 댐과는 다릅니다. 보를 대대적으로 축조하여 이양법이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서너 배의 생산되기 때문에 이 잉여 생산물이 상업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 역사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기 물소 보이시죠? 베트남에서는 남자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먼저 농사 지을 수 있는 논을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소를 사죠. 이 동남아 지역은 땅의 진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논을 갈려면 힘이 센 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황소가 논을 갈지 않죠. 물소로 논을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논을 산 다음에 물소를 사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아서 집을 산 다음에 결혼한다고 하죠. 또 한 가지, 모든 어휘라고 하는 것들, 단어라고 하는 것들은 생활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키모인들은 색깔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러죠. 하얀 눈, 파란 바다, 그리고 흩날리는 눈, 회색, 이렇게 셋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죠. 아마 한국어처럼 다양한 색감을 나타내는 어휘를 갖고 있는 그런 언어는 없을 겁니다. 누렇다, 누르죽죽하다, 누르스름 푸르둥하다. 뭐 만들면 끝이 없습니다. 이 쌀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rice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껍질 벗기기 전에는 벼, 싹을 키우면 모, 조리하지 않은 쌀은 껍질 벗긴 것은 쌀, 열을 가하면 밥, 물을 많이 부어서 만든 죽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벼든 쌀이든 밥이든 모두 라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아시아에서 벼농사는 생존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명칭이 세분화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쌀은 1만 년간 주식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밀은 8,000년간 주식이었죠. 아시아 인구 압도적인 이유가 뭐냐? 결국 쌀의 부양력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2배가 넘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차이, 그리고 열대 몬순에서는 3번 또는 4번씩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이 영양 공급의 차이가 인구 과밀을 만들고 2년마다 임신이 가능했던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쌀의 식생은 뭐냐? 계절풍 지역이어야 합니다. 쌀의 생장 조건은 성장기에는 물이 충분해야 되고 결실기에는 햇볕이 쨍쨍해야 합니다. 그런 기후가 뭐냐? 바로 계절풍 지역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름의 집중호우 때문에 뚝 제방이 넘치고 홍수가 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 뒤부터 꾸불꾸불 강이 흐르고 있죠. 이런 것을 사행천이라고 합니다. 뱀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 다음 지금 이것은 강을 단면으로 자른 것인데 이렇게 강둑이 밑에 평지보다 더 높아요. 안양천이라든가 한강 다 고수부지가 있죠. 뚝이 이 평지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강 바닥이 여기에 지금 물이 흐르죠. 보통 때는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비가 오면 좀 많아지고 홍수가 나면 이렇게 넘치는 겁니다. 이 강 바닥이 집의 천정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강을 천정천이라고 하죠. 그리고 홍수가 나면 이쪽이 물이 잠기는데 그래서 이쪽이 습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후습지라고 합니다. 이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 한강은 범람원이 발달합니다. 지금 한강을 하천을 정비하기 전에는 한강의 폭이 넓은 데는 3km씩 됐어요. 지금의 그 롯데월드가 있는 그 석촌호수 이것도 원래 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은 범람원이 발달해서 강폭이 몇 킬로였지만 유럽에서는 큰 강도, 다뉴브강 이런 것도 500m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아시아의 경우에는 집단주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함께 재배해서 함께 파종과 추수를 해야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만일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 수확량이 매우 많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 작업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논, 내일은 너희 집 논, 그렇게 해갖고 개와 두레가 발달합니다. 이 노동집약적인 벼농사를 위해 촌락의 형태는 함께 모여 사는 집촌의 형태가 되고, 결국 많은 인원이 모여 살게 되니까 서열을 중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이 강조되고 그것이 문화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수에 대비해서 관계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권력이 집중됩니다. 그러면서 이 쌀의 잉여 생산성 덕분에 그 풍부한 물적 토대가 바탕이 돼서 절대 왕정과 중앙 집권제가 형성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관료제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자기 같은 가족에게, 형제에게 권력을 나눠주었지만,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합리성을 지닌 관료 제도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관료를 선발했습니다. 참고로 유럽은 17세기 이후에나 절대 왕정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00년 전쟁으로 많은 귀족과 사병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권력을 견제할 귀족이나 사병이 별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월급을 주고 고용된 용병에 의한 전쟁이었는데, 루이 14세는 이 전쟁 동안 걷던 세금을 계속 걷어가지고 상비군을 만듭니다. 그래갖고 왕에게 직속된 군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막강한 상비군을 토대로 루이 14세 때부터 프랑스가 유럽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강한 밀을 재배했고, 관계시설이 필요 없으며 파종 후 방치도 수확이 가능한, 그래서 재배 기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농노제가 되었다. 그리고 낮은 생산성과 인구 부족으로 부와 권력의 집중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아시아는 소작제가, 유럽에서는 농노자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개인주의 문화의 측면 때문에 밀은 유럽 민주화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은 모두 큰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중국 문명의 중심은 황하였습니다. 계절풍 지역의 황하는 집중호우로 늘어나는 엄청난 물의 양으로 평야지대를 만나는 곳에서 자주 수로를 바꿨고, 이 물길을 잡는 과정에서 권력이 집중됩니다. 티벳 동부고원에서 발원하는 황하는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번영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홍수를 가져오는 재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강은 중국 북부의 황토를 실어 나르기에 바닷물에 황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해라고 부르는 이 바다의 국제 명칭은 황해, 옐로우시입니다. 요임금 때는 7년 동안 비가 내렸다고 해요. 그러면 계절풍 지역에서 당연히 홍수와 범람이 계속되죠. 이때 요임금은 백성들과 똑같이 먹고 자며 같이 일하고 동고동락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태평성대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어려움을 나누는 시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사진은 하나라를 건국한 우임금인데, 그래서 하우라고 되어 있죠. 치수를 담당했던 그의 아버지 고는 치수 사업에 실패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란 우가 결국 치수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뭐냐? 물을 가두는 유수지를 만들어서 그 물을
한꺼번에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막을 수 있어서 그래서 치수를 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물을 다스리려면 꾸준히 치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치산이 뭐냐? 산을 다스린다는 건, 예를 들면 20년 정도 자란 나무는 그 뿌리에 몇 톤의 물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 그 뿌리에서 조금씩 물이 흘러나와 강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가뭄을 막고, 홍수가 나면 그 물을 다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산을 해야지만 치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치산치수의 전통이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산이라.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걸 줄여서 요산요수라고 하죠. 이는 풍류와 관련됩니다. 그 다음 이 락자는 세 가지 음과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돌전 기울일 주자인데, 즉 음과 뜻이 바뀌는 한자 육수의 원리를 전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무목이 있고 가운데 이것은 공명통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악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할 때 락이 아니죠. 악기를 얘기할 때는 그 자체가 악이라고 읽습니다. 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이라고 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음악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 좋아할 요 뜻이 바뀌고 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요산요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좋아하면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즐거울 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낙원이라고 할 때 이 한자 씁니다. 결국 이렇게 뜻이 바뀌고 음이 바뀌는 이것을 한자 육세 원리로는 전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